이런 두 나라의 차이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틀리고 맞고가 아닙니다. 중국의 생산법은 과거 소련의 생산 계산 체계 MPS라고 하는데 그게 시작이었고, 미국의 지출법은 국민경제개정체계라고 하는 SNA라고 하는 것이 유래입니다. MPS는 그 이론적인 기반이 마르크스의 이론이고, 생산 분배, 또 교환 소비 이런 그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SNA 미국 방식은 싸이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노동, 자본, 토지 이런 생산 3요소를 중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하이 클래스 캡틴 신입니다. 오늘의 항로는 GDP로 잡았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참 많은 것이 다릅니다. 심지어 GDP의 계산 방식도 다르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아마 누구도 말한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미국 거는 당연한 거고 중국 것은 아마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하이 클래스는 이런 차이와 다름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GDP 산출에서 미국은 지출법을, 그리고 중국은 생산법이라는 걸 씁니다. 지출법은 최종 제품의 총 지출을 합산을 해서 관련 수입을 차감해서 GDP를 냅니다. 생산법은 생산 총액을 합산해서 중간 소비를 차감해버리고 GDP를 계산합니다. 지출법은 중복 계산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불필요한 통계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업은 중복 산정되면서 그런 어떤 규모가 부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생산법은 상품과 서비스의 총 생산에서 중간 투입된 것들을 빼고 각 단계별로 창출된 부가가치만을 GDP로 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 생산 가치를 반영을 하고 중복 계산을 피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분명히 존재하는, 예를 들면 중국의 길가에 있는 수많은 노점상이라든가, 또는 인터넷의 인플루언서, 여기서는 왕홍이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은 GDP에서 통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두 방법으로 계산한 GDP가 같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미국의 지출법은 생산법보다 크게 나오고 중국의 생산법은 지출법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GDP가 20-30%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다고도 하고, 또 앨런 머스크가 과거에 중국의 GDP가 미국의 2배 이른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런 배경인데요. 각자의 그 계산에 의한 그 명목 GDP를 보면 중국이 미국의 70% 정도입니다. 시장 환율로 산출된 GDP의 수치로 인해서 간혹 오해나 또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서방의 금융과 그 경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러시아가 강해서라기보다 아마도 러시아의 그 경제 규모를 좀 과소평가한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그 시장 환율로 보면은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스페인 정도에 불과하지만, 구매력 평가, 즉 PPP로 볼 때는 유럽의 최대인 독일과 똑같다고 프랑스의 경제학자 사빌 같은 경우가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또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중국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홍콩이 영국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997년에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영국의 GDP가 중국의 2배에 달한다, 이렇게 그 논조를 설명을 했지만, 영국의 굉장히 저명한 경제사학자죠, 앵거스 매디슨이라는 분은 구매력 평가로 PPP로 볼 때는 중국이 3배가 되는데, 이 패튼 총독의 오판으로 영국이 중국의 그 홍콩 그 정치 개혁에 개입을 하면서 양국 간의 그 당시 일시적인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GDP의 계산 내용과 그 구조도 봐야 하는데, 미국의 GDP 그 지출법은 그 통계 방식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가정주부의 가사 노동을 시장 가치로 환산해서 GDP에 합산을 합니다.
또 모든 주택에 그 가상 임대료라는 개념을 붙여서 내 집에 내가 살아도 임대료를 GDP에 더하게 됩니다. 또 코로나 당시에 그 코로나 검사 비용이 미국이 중국보다 100배가 비싸서 이게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된다 그러면 GDP에도 100배 높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북경대 1년 학비는 4, 5천 위엔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5, 600만 원 하고 또 하버드는 이게 7만 달러가 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 환율로 따지게 되면 이게 비율로 굉장히 큰 차이가 됩니다. 거의 100배 차이가 나는. 그런데 만약에 학비가 유일한 그 GDP의 그 팩터라 그러면 미국은 중국의 100배가 되는 그런 이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GDP에서 미국에 이제 변호사가 130만 명 있다 그러는데 이들이 만드는 그런 그 GDP 퍼센테이지가 6%입니다. 법률 서비스 다양하게 이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또 할 텐데 또 하나가 세무사가 미국에 한 65, 6만 명 되는데 중국에는 10만 명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잡한 세법과 또 발달된 경제 또 서비스업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공인중개사나 또는 변호사 같은 이런 전문직을 필요로 하겠죠. 근데 공인회계사가 평균 연봉이 한 8, 9만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도 중국처럼 굉장히 간단한 소득세 신고 시스템이었다면 그리고 세제였다면 이 부분의 GDP도 상당히 많이 줄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게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의료비 지출이 GDP 비중의 17% 거의 20%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이 10,000달러가 훨씬 넘어가는데 중국은 GDP 비중이 7%, 한국이 제가 1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은 7%고 인당 달러 베이스로 봤을 땐 700달러 정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미국의 기대 수명은 76.6세고 중국의 기대 수명은 78.2세입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14배나 15배 정도 되는데 기대 수명은 조금 짧다. 아마 저쪽 사람들이 훨씬 더 패스트푸드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가 베이징의 지하철 요금은 380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서울의 지하철은 기본이 1,400원이잖아요. 근데 뉴욕은 3,000원, 800, 900원, 4,000원 가까이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그 서비스업 영역이 국가로 살짝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이나 또는 가격 상한제로 해서 이것을 낮게 유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유틸리티라 그럴까요? 이제 공공 물가가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FIRE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Financial Insurance 그리고 Real Estate 이게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 보험, 또 Real Estate 부동산 산업인데요. 이 산업의 GDP 사이즈가 4조 달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보다 2~3배 되는 그런 사이즈인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서비스업 비중이 전체 GDP에서 80%가 넘는 그 중에서 이제 금융업이 전체 국가의 GDP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특색, 세계 최강의 달러가 있어서 그리고 영어를 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믹스되어서 아마 가능한 것으로 다른 나라는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오래된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서비스 비중이 60% 조금 넘어 70% 정도고 제조 초강국인 독일의 경우는 서비스업이 63%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시장 환율 GDP로도 미국을 넘어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자가 거주주택 비중이 중국이 90%가 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집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몇 채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그렇게 많은 집들을 자가 거주 비중이 이제 90%니까 그 90%가 그리고 또 인구가 4배 많으니까 미국과 같은 지출법으로 바꿔가지고 가상임대료라든가 또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등을 GDP에 합산하면 된다. 이런 농담을 합니다. 근데 GDP 구성 요소별로 보면은 미국은 1차 산업이 1%도 안 되고
2차 산업이 17.78%, 그리고 3차 산업이 81.5%입니다. 중국은 이 각각 1, 2, 3차 비율이 7.3%고 40%고 53%입니다. 중국은 2021년 기준입니다. 즉 미국은 3차 산업이 강하고 중국은 2차 산업이 강합니다. 두 나라의 GDP 중에서 2차 산업 비중 중에서 제조업 비율만 따지면 미국이 10%고 중국은 27%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유출법과 생산법이 결과값이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3차 산업은 중복 계산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일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은 생산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보니까 지출법으로도 다시 계산해서 이걸 비교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중국 내에서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지출법으로 계산하는 것조차도 미국의 통계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나라의 차이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틀리고 맞고가 아닙니다. 중국의 생산법은 과거 소련의 그 생산 계산 체계, NPS라고 하는데 그게 시작이었고, 미국의 지출법은 국민경제개정체계라고 하는 SNA라고 하는 것이 유래입니다. NPS는 그 이론적인 기반이 마르크스의 이론이고, 생산 분배, 또 교환 소비, 이런 그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SNA 미국 방식은 싸이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노동, 자본, 토지 이런 생산 3요소를 중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르크스는 노동에서 나오는 가치가 모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싸이는 노동 말고도 토지라든가 생산 요소가 자체적으로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계도 NPS는 물질적인 지표만을, 그리고 SNA는 서비스의 가치를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1993년인가에 유엔이 신 SNA 체계를 도입을 해서 전 세계가 국제 표준을 정해진 대로 따랐습니다. 당연히 미국 표준이죠. 근데 각국의 제도 차이로 인해서 여전히 계산 방식이 100%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들은 중국의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석이라든가 또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말을 하면 역시 이것도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건 직접 경험한 건데, 얼마 전에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다가 안 하니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은 숫자가 나쁘니까 조작을 하기 위해서 또는 덮는다, 이런 의혹들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발표를 안 하는 것은 맞는데 조작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그저 알리기가 또는 알리고 싶지가 않았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최근에 본질적으로 비슷한 일이 이 미국 통계에서도 발생을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달에 8월 달에 작년 23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 1년간 누적 그 고용 지표죠. 그것이 290만 명이 아니라 210만 명이라고 82만 명이나 줄여서 수정 발표를 했는데, 좀 이 폭이 너무 크다. 290만 명이 210만 명 고용으로 수정 발표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는 제가 못 들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똑같은 문제에 대한 다른 반응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두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판단은 사실 조금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두 강대국, 태산의 양쪽에 끼어 있는 나라는 어느 한쪽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우리 자신과 다른 세계를 사실과 또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래야지 올바른 전략과 전술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쨌건 중국 경제와 투자의 진심인 상하이 클래스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